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손에 끌려 차가운 요양원 골방에 갇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수십억 대의 재산은 이미 공중분해된 뒤였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치매 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죠. 제정신인 어머니를 산채로 지옥에 밀어넣은 아들. 도대체 무엇이 이 천륜을 이토록 처참하게 끊어놓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돈에 눈먼 자식이 저지른 소름, 돋는 연극 기획된 치매에 관한 실화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억척스럽게 땅을 일궈 수십억 대 자산가가 된 70대 김 여사. 그녀에게 아들 명주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큰 훈장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저런 효자가 없다며 칭송이 자자했죠. 하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아들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 지극정성하던 효심 뒤에 숨겨진 짐승 같은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데요. 엄마, 그 땅 좀 팔아서 나 좀 살려줘요. 아들의 간청을 김 여사가 단칼에 거절한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김 여사는 자꾸만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다려온 보약을 마신 뒤부터였죠. 정신을 차려보면 거실 바닥에 대변을 지리고 있거나 하지도 않은 욕설을 퍼부었다며 아들이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방금 저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왜 그래? 정말 무섭게 해. 아들의 가스라이팅에 김 여사는 스스로가 정말 미쳐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실제 대법원 판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기록을 보면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몰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이른바 기획된 고려장 범죄가 매년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부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는 수법은 현대판 실록에 기록될 만큼 잔혹하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김 여사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녀는 세상에서 지워진 치매 환자 0번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잠긴 요양원 문 너머로 아들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그냥 여기서 죽어 지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과연 김 여사는 이 지옥 같은 골방을 빠져나와 아들의 가면을 찢어버릴 수 있을까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외딴 요양원. 김 여사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건 하얀 가운을 입고 기계적인 미소를 짓는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멀쩡해요. 우리 아들이 오해한 거라고요. 김 여사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진정제 주사와 어르신 또 망상이 심해지셨네라는 비아냥뿐이었죠. 이미 아들 명준이 손을 써둔 겁니다. 병원 차트에는 중증 치매 및 피해망상이라는 4글자가 주홍글씨처럼 박혀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치밀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드시던 고혈압 약을 몰래 빼돌리고 그 자리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신경 안정제를 채워 넣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노인 학대 판례를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70% 이상이 친자식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한 정신적 유기는 그 수법이 너무나 교묘해서 주변에서도 눈치채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명준이 사용한 방법도 전형적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어머니 치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며 눈물 젖은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뒤로는 어머니의 인감을 훔쳐 성년 후견인 신청을 준비한 것이죠. 법적으로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받아 수십억 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면회조차 금지된 골방에서 김 여사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듯 누워있던 김 여사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들 명준과 요양원 원장의 은밀한 대화였죠. 원장님, 서류는 다 됐죠? 이번 달 안으로 땅 매각 절차 끝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상태는 제가 확실히 보장하니까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건 안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재산을 나눠 갖겠다는 추악한 거래였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의 눈에 서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놈이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겠다면 기꺼이 그 미친년이 되어주마.
김 여사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양보호사가 식사쟁반을 들고 들어오며 문 잠그는 것을 깜빡한 절호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과연 김 여사는 맨발로 이 지옥 같은 요양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도망치려던 복도 끝에서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명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살려다오 아가.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김 여사는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그 손을 쳐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정신이 아니시라더니 정말 큰일이네요. 얼른 들어가서 약 드세요. 며느리의 신호에 건장한 요양보호사들이 달려들어 김 여사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 명주는 그 옆에서 무심하게 시계를 보며 뇌까렸습니다. 엄마 곱게 좀 있어. 그래야 나도 엄마 장례식은 제대로 치러줄 거 아냐. 이 짧은 한마디에 김 여사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이 단순히 나쁜 아들 한 명의 일탈일까요?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단독 범행보다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처럼 부부 공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무려 4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을 지탱하던 효라는 가치가 상속이라는 괴물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현대의 판례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방에 갇힌 김 여사는 밥도 거부한 채 벽만 응시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요양원 근처 식당에서 땅 매각 후의 계획을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남은 독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여사는 요양보호사가 흘리고 간 작은 커터 칼 하나를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나를 미친 노인네 취급한다면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주마. 그날 밤 요양원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원장실 안에서 김 여사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도 다른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아들의 사업 라이벌이자 명준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약점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김 여사는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띄우며 입을 뗐습니다. 나다. 내가 찾던 그 장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과연 김 여사가 던진 이 최후의 도박은 아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명준의 최대 숙적이자 그의 비자금 장부를 혈안이 되어 찾고 있던 김 회장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의외군요. 아드님을 제 손에 넘기시겠다니. 김 여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놈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오. 내 땅 내 돈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도둑놈일 뿐이지. 명준이 요양원 원장과 짜고 저지른 모든 악행이 적힌 일기장. 그리고 아들이 숨겨둔 이중 장부의 위치를 넘기는 대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명준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자신을 이 지옥에서 합법적으로 꺼내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법적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불효자 방지법이 논의될 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하죠. 우리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는 법이 아닌 더 잔혹한 현실의 칼을 선택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만했듯 부모 또한 자식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장실에 불을 지르고 사라진 줄 알았던 김 여사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로펌의 변호사 군단을 이끌고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온 겁니다. 뒤늦게 달려온 명준과 며느리는 혼비백산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떡합니까? 아들은 여전히 치매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곁에 선 변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를 본 순간 명준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명준아, 내가 그랬지? 여기서 죽어 지내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그런데 어쩌나 난 아직 죽을 마음이 없어서 말이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땅 어젯밤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내 장부랑 같이 말이야. 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직감한 명주는 괴성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들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요양원 정문으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들이닥치더니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경찰도 아들의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김 여사가 부른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차 문을 열고 내린 사내들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 명준에게 거액의 사채를 빌려준 채권자들이었죠. 그들은 명준이 어머니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놓고 잠적했다는 소문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겁니다. 어이 강 사장, 땅 팔아서 돈 갚는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내들의 거친 손길이 명준의 멱살을 잡아채자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아들은 순식간에 겁먹은 개마냥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 여사의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빌린 돈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난 이미 그 땅 김 회장한테 헐값에 넘겨버렸으니까. 내 장부랑 같이 말이야. 이제 이 땅에 내 지분은 단 한 평도 없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김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죽으라고 보낸 건 너희였지. 내가 이 골방에서 죽어나갈 때 너희는 그 돈으로 웃고 떠들 계획이었잖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상식이 있습니다. 현대판 실록이라 불리는 판례들을 보면 형법 제276조 체포와 감금의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친족에 의해 벌어지는 감금은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지죠. 예전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강제 입원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정신질환이 없거나 자타해 위험이 없는 이를 강제로 가두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준이 저지른 이 치매 연극은 단순한 효도 사기극이 아니라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는 명준을 보며 요양원 원장도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데려온 변호사들이 이미 요양원의 모든 비리 장부를 확보한 뒤였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 추악한 사업을 도운 원장까지 김 여사가 쳐놓은 거미줄에 모두가 걸려든 겁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사채업자들에게 질질 끌려가던 명준이 미친 듯이 웃으며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 땅, 엄마가 어떻게 얻은 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 비밀이 김 회장 손에 들어갔다고. 명준의 한마디에 김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던진 이 마지막 독수는 무엇일까요? 김 여사가 평생 숨겨온 남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채업자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명준은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날 밤 산소 밑에서 엄마가 뭘 했는지 내가 다 봤어. 김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변호사들과 요양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 여사에게 꽂혔죠. 평생 인자한 어머니이자 희생의 아이콘이었던 김 여사의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닥쳐라. 그 입 닥치지 못해.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명준이 말한 그 비밀은 김 여사가 수십 년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맹독이었습니다. 30년 전 노름과 폭력으로 가산을 탕진하던 남편. 그날 밤도 남편은 김 여사를 때리고 남은 땅 문서까지 가져가려 했었죠. 몸싸움 끝에 남편이 발을 헛디뎌 쓰러졌을 때 김 여사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조용히 남편의 숨소리가 멈출 때까지 그 곁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쥐어있던 땅 문서를 품에 안았죠. 그게 지금 이 수십억대 재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법의 냉혹한 단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를 보면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남편의 죽음을 방치하거나 유도했다는 사실이 당시 밝혀졌다면 그녀는 지금의 재산은커녕 감옥에 있어야 했겠죠. 공소시효가 지났을지언정 도덕적 파멸과 민사상의 상속 무효. 소송은 현대판 법정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겁니다. 아들 명준은 그날 밤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무서워 평생을 입 닫고 살았지만 이제 자신이 죽게 생기니 그 독을 꺼내 든 것이죠. 문제는 이 사실을 아들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김 여사를 도와주겠다며 계약했던 김 회장. 그는 이미 명준에게서 그 증거가 담긴 녹취를 넘겨받은 뒤였습니다. 김 회장은 차 안에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김 여사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참. 아드님 구해주려다 살인범을 구하게 생겼네. 자, 이제 이 땅. 원래 계약한 가격의 반값에 넘기시죠. 아니면 이 녹취를 들고 경찰서로 갈까요? 도둑을 잡으려다 더 큰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 된 김 여사. 아들을 무너뜨렸다는 쾌감은 사라지고 이제 자신의 목줄이 타인에게 쥐어버렸습니다. 과연 김 여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런데 그때 멍하니 서 있던 김 여사가 갑자기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김 회장의 차 유리창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를 본 김 회장의 눈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김 회장의 차 유리창에 부딪혀 떨어진 서류. 거기엔 김 회장이 지난 10년간 명준의 사업체를 이용해 저지른 돈 세탁과 역외, 탈세의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요양원 골방에서 단순히 울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가두기 위해 매수했던 요양원 직원 중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쫓겨난 전직 격리 직원을 이미 자기 사람으로 포섭해 두었던 겁니다. 김 회장, 내 남편 죽음이 궁금해. 경찰서 가고 싶으면 가라고. 대신 당신은 내 손에 죽기 전에 국세청이랑 검찰청부터 들러야 할 거야. 자, 이제 선택해. 내 아들놈이랑 같이 지옥으로 갈 텐가 아니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텐가.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도덕적 비난보다 당장 감옥에 갈 판국인 김 회장은 쥐어짜듯 신음하며 차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김 회장의 검은 세단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자 요양원 앞마당엔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죠. 이제 남은 건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울부짖는 아들 명준과 그를 내려다보는 김 여사뿐이었습니다. 실제 형사 판례를 보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30년 전의 사건이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경제적 보복은 다릅니다. 김 여사가 구사한 전략은 현대 법정에서도 흔히 쓰이는 자금 출처 조사와 회계, 부정 폭로라는 가장 강력한 실전 무기였던 셈입니다. 김 여사는 사채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명령했죠. 그놈 놔줘. 대신 이놈이 가진 모든 재산과 신용을 바닥으로 만들어놔라. 죽이지는 마. 평생 남의 밑에서 비참하게 기어다니며 살게 만드는 게 내 복수니까. 명준은 바닥을 기며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김 여사는 그 손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김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텅 빈 거실로 돌아온 김 여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요양원 입원 당시 자신을 도와주었던 요양보호사였죠. 그가 건넨 녹음기 안에는 아들 명준이 차마 김 여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은 김 여사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들이 숨겼던 마지막 반전은 무엇일까요? 요양보호사가 건넨 녹음기 속에서 아들 명준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우리 엄마 좀 잘 돌봐주세요. 내 사업이 망해서 깡패들이 들이닥칠 텐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일단 치매라고 속여서라도 가둬야. 그래야 엄마가 살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가둔 진짜 이유. 그건 땅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빚쟁이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어머니를 대피시키려던 처절하고도 멍청한 방식의 보호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은 돈의 유혹에 흔들렸고 결국 보호라는 명분은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냥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이런 짓을 했어? 김 여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휘둘렀던 칼날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아들의 뒤틀린 진심을 베어버린 꼴이 되었으니까요. 명준은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되었고 며느리는 재산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은 김 여사 앞엔 수십억의 돈 뭉치와 땅 문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아무런 온기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현대판 고려장의 또 다른 이면을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가족 간의 소통, 부재와 경제적 압박이 겹치며 우발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범죄로 치닫는 비극. 법은 결과만을 처벌하지만 그 과정에 얽힌 부모, 자식 간의 찢어진 가슴은 그 어떤 판사도 이어붙일 수 없는 법입니다. 김 여사는 그 땅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조그만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돌아오는 건 산새 소리뿐이죠. 돈 때문에 천륜을 속이고 복수 때문에 자식을 버린 이 잔혹한 드라마의 승자는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품 안에도 자식이라는 이름의 칼날, 혹은 부모라는 이름의 짐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묵직한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사연이었습니다.